그곳에 있던 남자. 평일 오후였다. 주호 본선을 달리는 특급 아주사 20호의 특등실은 비어 있었다. 좌석이 오른쪽엔 두 줄, 왼쪽에는 한 줄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다. 객실 내 공기는 맑고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맨 뒷줄 2인용 좌석에 젊은 여자의 머리 두 개가 사이좋게 나란히 있을 뿐 그 외에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 도바 휴지로는 우도 안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통로를 걸어갔다. 절반쯤 지났을 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미스와 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은 짧다. 도바의 좌석은 맨 뒷줄에 앉은 여자 두 명의 바로 건너편 앞좌석이었다. 1인용 좌석이다. 머리 위 선반에 가죽 보스턴 백을 올려두고 앉으려 할 때 뒷좌석에 앉은 두 여자가 동시에 이쪽을 쳐다보는 낌새를 느꼈다. 시선이 부딪혔다. 안녕하세요.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차창 쪽에 앉은 여자였다. 단정하게 손질한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인사를 건넨 친구의 옆 얼굴을 흘끗 바라보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간지럼을 태우기라도 한 듯이 그런 표정을 지었다. 입을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조금 움츠린다. 참신해 보이는 쇼트커트 헤어스타일에 귓불에서는 귀걸이가 반짝였다. 두 사람 다 아직 22~23살로 보였다. 도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등뼈가 소리를 내며 삐그덕거리는 느낌이었다. 긴장되는 거래처와의 회담, 피곤한 개인적 용무 등으로 꼬박 이틀간 혹사당한 몸이다. 신주쿠까지 2시간가량 잘 요량이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나자 두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저 있잖아요. 혼자신가요? 도바는 시트에서 머리를 들어 뒤돌아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번에도 긴 머리 여자였다. 뒷줄에서 몸을 숙여 이쪽을 보고 있다. 쇼트커트 여자는 킥킥 웃으면서 짐짓 과장되게 몸을 좌석에 딱 붙이고 앉아서 친구의 목소리가 이쪽으로 잘 전해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네, 혼잔데요. 하는 수 없이 도바는 대답했다. 긴 머리는 뭐가 그리 기쁜지 앞니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했다. 열차 안이 텅 비었잖아요. 저희들이요 마스모토부터 타고 왔는데 도쿄까지 이대로 단둘이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숏컷 쪽을 보면서 그렇지? 하고 동의를 구한다.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또 까르르 웃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여자 두 사람에게 타깃으로 걸려든 느낌이 들었다.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다. 20대 젊은 여자들이라면 도바의 부하 직원들 중에도 수없이 많다. 도바의 회사에서는 여성들이 중요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녀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함께 술을 마셔야 할 때도 있고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들어준 경험도 많다. 그거야 뭐 네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말이야. 도바의 대학 친구이자 회사의 공동 경영자인 부사장 노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나는 회식 자리에 분위기 메이커잖아. 내가 없으면 여자들이 전부 심심해한단 말이야. 근데 회식이 끝나고 단둘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상대는 누구냐 하면 바로 너라는 거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니까. 그런데 그건 노다는 미인 아내와 20살짜리 큰딸을 시작으로 딸 셋에 둘러싸인 가장인 반면에 도바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호라비인데다가 자식도 없는 독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노다는 벼랑간 젠치 않은 표정을 짓는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여자들은 그런 거를 상당히 확실하게 계산한단 말이지. 하지만 말이요. 아무리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 같은 아저씨들한테는 결국 경제력을 바라는 거거든. 저 사장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 말이 맞다. 최대한 조심하자. 불현듯 가스락이 구미코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바는 미소를 지었다. 짐을 챙겨 넣은 보스턴백을 건네주면서 사장님, 여행 가서 이상한 여자들한테 한눈 팔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얌전하게 잘 지내세요. 라는 말을 했었다. 저 여행이세요? 아니면 출장? 긴 머리 여자가 물었다. 아직도 몸을 내밀고 있다. 네, 둘 다입니다. 여행 겸 출장. 도바가 대답했다. 첫날은 마스모토 시내에서 거래처와 미팅. 둘째 날은 동행했던 부하 직원을 먼저 돌려보내고 가미소아시의 근교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 들러서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 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가족들도 안 데리고. 긴 머리가 다시 물었다. 그때 쇼트커트가 긴 머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다. 그만 좀 해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야 잘하는데 라고 놀리는 건지 모르겠다. 마스모토에 갔었어요. 저희랑 똑같네요. 저희들은 시내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그쪽은 어디서 묵으셨어요? 애써 지어내는 공손한 말투와는 안 어울리게 태도는 상당히 당돌하다. 도바는 약간 당혹스러웠다. 쇼트커트가 그걸 눈치챈 모양이다. 야, 미호, 그만해. 실례잖아. 그렇지만 긴 머리는 지지 않았다. 실은요, 우리들 마스모토 시내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말에는 도바도 놀랐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고요? 어디서요? 그저께 밤 향토 요리점에서란다. 가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한 곳이었다. 자리를 거기로 잡은 것은 거래처 쪽이었다. 하지만 관광 안내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그렇게 보면 우연히 서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기묘한 것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다가 심지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도발을 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녀의 언어 감각이었다. 우리 회사의 여직원들이라면 최소한 뵌 적이 있습니다만 같은 표현을 쓰겠지 라고 생각했다. 아니, 쓸 거라 믿고 싶다. 그 정도의 예의 범절은 제대로 가르쳤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긴머리 아가씨는 그런 것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다. 또 만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감이 적중했네요. 게다가 우리들은 마스모토에서 탔고 그쪽은 가미소아에서 탔는데 이렇게 딱 3명만 여기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혼자서 들떠 난리다. 이 장면을 구미코나 다른 부하 여직원들이 본다면 틀림없이 나를 마구 놀려댈 것이다. 도바는 이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죄송해요. 쇼트커트가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실은 미호가요. 얘는 가시화기 미호라고 하는데요. 얘가 중년 남성들한테 좀 약하거든요. 그냥 푹 빠져버려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나 안 그렇거든? 미호라는 여자가 웃으면서 쇼트커트의 어깨를 때렸다. 막 게다가 미호는요, 멋진 사람을 발견하면은 그쪽이 자기를 봐줄 때까지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저께 밤에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쇼트커트 아가씨는 상당히 직설적이다.
도바는 왠지 싸구려 룸살롱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글쎄요. 웃으면서 이번에는 도바가 화제를 돌리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두 분 역시 여행을 다녀오시나요? 네. 라고 쇼트커트가 대답했다. 두 사람 모두 헐렁한 스웨터에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 위 선반에는 커다란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다. 두 분 다 직장인이십니까? 네. 유급 휴가를 내서 갔다 오는 길이에요. 단풍 구경을 가기엔 좀 일렀지만 기분도 울적하고 했어요. 그랬군. 그 기분은 알 것 같다. 다만 거기에다 대고 참 우아하시구만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지는 것은 역시 도바가 아저씨이기 때문일 것이다. 얘는 다카이 요시코라고 해요. 친구의 무릎을 탁 치며 미호가 말했다. 저희들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든요. 총무부에서 인사관계 업무를 하는데요. 그쪽 업무라는 게 다 서류 일이잖아요. 매일 틀어박혀서 정말 따분해요. 신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일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역시 남자랑 여자는 전혀 다르네요. 근데 당신은 척 보기에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라? 당신? 얼굴을 붉히는 기색도 없다. 열차는 오부치자와 역 근처에 와 있었다. 열차가 승강장 쪽으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두 아가씨는 얌전히 입을 다물고 특등실 안으로 새로운 승객이 들어오는지 살펴보았다. 아무도 안 탔다. 특등실 안에는 여전히 3명뿐이다. 기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금의 침묵이 뭐였냐는 듯이 태연한 말투로 미호가 말을 이었다.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당신을 쳐다보았어요.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다. 도바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러셨어요? 이거 참 영광이네요. 우리 회사에는요, 멋진 남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에이, 설마요.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겠죠.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따분한 노땅들만 한가득. 저도 노땅인데요. 그거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희죽거리고 있던 다카이 요시코가 고자질하는 듯한 말투로 입술을 오므리고 말했다. 근데 너 예전에 만났던 형사 아저씨한테도 똑같은 얘기하지 않았냐? 아, 그때도 좀 괜찮은 남자였으니까. 형사라고요? 의외의 단어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도바는 되물었다. 두 여자가 웃으면서 자지러졌다. 아,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호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그거야 물론 그렇겠죠. 도바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러자 두 여자는 누가 얘기할지 의논이라도 하듯이 입을 다물고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잠시 후 미호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별로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직원 중 한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자살했거든요. 하필이면 회사 빌딩 창문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소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경찰도 조금 조사해 보더니 알았다면서 돌아갔어요. 별거 아니에요. 직원의 자살. 결코 별로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만한 일은 아니다. 도바는 어이가 없었다. 만일 내가 이 여자들의 상사였으면 말하는 뽐새를 눈물 쏙 빠지게 야단쳤을 것이다. 막 그래도요, 진짜로 무서웠어요. 기분도 정말 안 좋더라고요. 요시코가 단짝을 거들어 한마디 보탰다. 우리들은요, 그게 막 엄청난
괴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괴담이라고요? 그때 객실문이 열리면서 차내 판매 카트가 들어왔다. 도반은 판매원을 불러 세운 뒤 여자들에게 무얼 마시고 싶은지 물었다. 두 사람 모두 기뻐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접이라고 여기는 듯한 태도도 엿보였다. 미호도 요시코도 둘 다 커피가 좋다고 했다. 도반은 자기 것까지 3개를 산 다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대로라면 어차피 종점인 신주쿠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아가씨들의 수다 상대가 돼줘야 할 것 같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쪽에서 화제를 골라서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것이 상책이다. 경영자인 도바에게 직원이 회사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사건은 흥미를 끄는 얘기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녀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도요 정밀기기 주식회사다. 본사 빌딩은 히가시 긴자에 있다고 한다. 회사 이름은 도바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정밀기기 쪽에서는 전통이 있는 회사다. 우리 회사의 본사 빌딩이요. 지은 지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미호가 설명을 시작했다. 지난달 초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하 창고가 갑자기 물바다가 돼버렸지 뭐예요. 원인을 몰라서 우왕좌왕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벽 속에 있던 수도 배관이 부러졌다지 뭐예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 건물이 진짜 낡았다니까요. 지하 창고에는 대량의 옛날 서류와 파일, 전표철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전부 위층으로 끌어올려서 말리는 작업을 했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게다가 부장님이 그걸 전부 정리하라는 거예요.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대충 차려져 있던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분류해라 이러는 거죠. 내가 그 부장이라도 아마 같은 명령을 내렸을 거라고 도바는 생각했다. 원래 도바의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지난 서류와 전표는 전부 폐기 처분한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그 많은 서류를 펼쳐놓고 정리할 만한 공간이 우리 회사에는 없거든요. 회의실을 쓰면 회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장님이 옆 건물에 있는 임대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작업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결국 이 두 여자, 가시와기 미호와 다카이 요시코였다. 근데요, 총무부라는 게 말이죠. 요시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총무부는 결국 뭐든지 다 하는 심부름센터 같은 곳이라니까요. 지하 창고의 수리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서류 정리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미호도 요시코도 그 일에 그다지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한다. 부장님이 빌린 임대 회의실이 옆 건물의 3층에 있었거든요. 정말 바로 옆이에요. 본사 건물이랑 한 2, 3미터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안을 볼 수 있어요. 운이 좋았던 게 회의실의 창문이 우리 회사 응접실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부 손님이 와서 누군가가 응접실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녀들은 상사나 선배 눈치 볼 것 없이 느긋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다. 아무리 농땡이를 부려도 들킬 일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완전 천국이었다니까요. 미호가 깔깔대며 웃었다. 둘이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거나 세일실이나 벨 매종 같은 통신 판매 카탈로그를 들여다보았죠. 케이크나 과자를 먹기도 하면서요. 아, 맞다. 서로 교대로 몰래 밖에 나갔다 온 적도 있었다. 그제?
맞아, 맞아. 백화점 세일할 때 말이야. 그래, 그때가 엄청 행복했는데.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감시자가 파견되었다고 한다. 소마라는 사람을 우리랑 함께 일하라고 보냈더라고요. 도바는 미호와 요시코의 상사가 좀 더 일찍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랬으면 그녀들도 이렇게까지 투덜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소마 씨는 일단 총무부 직원이기는 했는데 2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다가 올 봄에 촉탁 형태로 다시 복직한 사람이었어요. 60이 넘은 완전 할아버지였죠. 대머리에 키도 작고 약간 덜 떨어졌고요. 그래, 가는 기도 먹었었잖아. 맞아, 맞아. 미호는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여간 10분이라도 방 안에 같이 있으면 이쪽도 폭삭 늙어버리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막 온몸에서 노인네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요시코가 호들갑스럽게 몸을 떨었다. 그런 노인네 아우라한테 쏘이면 뭐든지 다 우중충해지고 말걸? 미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바는 생각했다. 50을 바라보는 그에게도 60이라는 나이는 멀게 느껴진다. 환갑, 정년, 까마득하게 멀고 현실감이 없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 같다. 적어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어서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득 팔이 안 움직일 때는 나이를 먹고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직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르다. 그건 자신 있다. 20대 부하 직원과 라켓볼 경기를 해도 지지 않는 데다가 최근 몇 년간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다. 10몇 층짜리 건물 맨 꼭대기층에 갈 때도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다. 회사에 입사한 다음 그런 그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가스라기 구미코는 기막혀하면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굽낮은 구두를 신고 와서 같이 뛰어 올라가게 되었다. 가끔 어쩔 수 없이 굽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할 때는 구두를 벗어서 양손에 들고 새침한 표정을 지은 채 쫓아오기도 한다. 사장과 비서가 거래처와 회의를 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경주를 하다니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기겠는데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다. 덕분에 저는 헬스클럽에 안 다녀도 되겠어요. 이 경주에서 도바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여자라고 해도 구미코는 24살이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에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팔이 안 움직이는 일쯤은 일어난다. 무리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아프기도 하거니와 그 후에도 오랫동안 팔이 저려온다. 사장님, 50견이신가 본데요. 구미코는 이렇게 말하기만 할 뿐 놀리지는 않았다. 도바는 오기로 그녀 앞에서는 아픈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벌써 눈치채고 있던 모양이다. 50견은 아니야. 40견이겠지. 40견이라고요? 반올림을 해도 그건 좀 아닌데요. 하여간 그 일이 있은 다음 특히 계절이 바뀔 무렵이 되면 그녀는 가능한 한 도바가 팔을 올릴 일이 없도록 물건을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사실 젊은 부하에게 그런 일까지 신경 쓰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남자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미호나 요시코가 이렇게 진저리를 치며 싫어할 만큼 역겨운 일인가? 나도 60이 넘으면 구미코에게 저런 취급을 받으며 책상 위에서 떨어지는 휴지 마냥 버림받지는 않을까? 근데요,
퍼뜩 정신을 차리자 미호가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요시코도 입술을 굳게 다문 표정이었다. 아, 실례했어요. 잠깐 뭐 좀 생각하느라고요. 서둘러 그렇게 말하자 두 아가씨의 얼굴에 웃음이 되돌아왔다. 도바는 생각했다. 이것도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그 노인네가 말이야, 이젠 노망이 들어가지고서는 하는 놀림거리가 되겠지. 그래서요, 소마 씨가 온 다음에 우리들의 행복한 나날은 그냥 사라져 버렸죠. 미호가 콧방울을 부풀리며 말했다. 애써서 우리한테 맞춰준다고 연예인들 가십거리 등을 화제로 삼아서 얘기를 걸어오는데 이 전부 다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프로야구 얘기도 그렇고요. 요시코가 발끈하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진짜 심했어요. 제가 세이브 라이온즈의 팬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니시테스 라이온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기요하라 선수가 좋아가 세이브 팬인데요. 도바도 단골집에서 그런 니시테스 팬인 노땅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마음속으로 요시코를 동정했다. 니시테스 라이온즈는 세이브 라이온즈의 전신이다. 그런데요, 소마 씨는 어디가 아픈지 매일 약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회사만큼은 쉬질 않더라고요. 미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도 요시코도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수다 떨기를 좋아해서 우리한테 언제나 이것저것 말을 거는 주제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한 5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야 라면서 막 뭐라 그러질 않나. 그럴 때만큼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업무 시간에 막 카페라도 가는 건 절대로 용납을 못했었죠. 하여간 진짜 거치적거리는 노인네였어요. 두 사람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도바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그 소마라는 사람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두 여자의 얼굴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이 굳었다. 네, 맞아요. 요시코가 끄덕였다. 두 사람 다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그 뒤를 이어서 미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마 씨는 자기가 괴롭혀서 죽은 부하의 유령에게 당한 거니까요. 도바는 웃옷의 안주머니를 뒤지다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금연 중이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딱 한 달 됐다. 구미코와 내기를 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담배를 끊으면 내년 봄 초에 구미코가 도바의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내기로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둘이서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이런 내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 설정도 좋지 않아요? 알기 쉽잖아요. 사장님, 만일 제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담배를 다시 피우셔도 되니까요. 구미코는 수줍어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그날 이후 구미코는 내기 따위 완전히 잊은 듯한 표정으로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가끔씩 내기가 떠올라서 새삼 허둥대는 것은 도바 쪽이었다. 미호는 눈치가 빨랐다. 혹시 담배 찾으세요? 핸드백을 뒤져 담배를 내민다. 아, 괜찮습니다. 의사가 담배를 끊으라고 했어요. 도바는 손을 들어 사양했다. 미호가 시큰둥해진 표정으로 담뱃갑을 집어넣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한 겹이 꺼내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연기를 내뿜더니 여기 금연칸 아니지? 라면서 요시코에게 묻는다. 흡연에 익숙한 폼이다. 소마라는 소위 노땅 직원은 그녀들의 이런 모습을 과연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꼬고
얼굴을 차창 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연기를 내뿜는다. 만약 소마가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얘기거리를 찾아서 그녀들에게 말을 걸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헛기침을 하고 도바는 얼굴을 들었다. 부하 유령의 복수라니 좀 믿기 어려운 얘기네요. 요시코는 턱을 움츠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말이죠. 라는 표정으로 미호를 곁눈질했다. 미호는 담배를 끄고 잿더리를 닫은 뒤 도바 쪽으로 돌아앉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진지했다. 도바는 그녀의 얼굴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잠시 후면 고후역이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두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고후역에서 승객 몇 명이 특등실에 올랐다. 모두들 셀러리맨 같다. 단체 승객은 없었다. 뒤쪽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들이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미호가 일어섰다. 요시코, 우리 앞줄로 옮기자. 두 사람은 도바와 같은 줄에 2인용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번에는 요시코가 창문 쪽에, 미호가 통로 쪽, 도바와 가까운 쪽에 앉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소마 씨는 예전에 직원이었다가 촉탁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팔걸이에 손을 얹고 몸을 가볍게 도바 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미호가 얘기를 시작했다. 정년이 되기 전에는 자재부 주임이었대요. 그 나이에 겨우 주임이라는 건 평사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우수한 인재는 아니었던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바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하자 미호가 고개를 움츠리면서 흘겨보았다. 당신이요? 설마요. 평사원이 출장 때 특등실에 탈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분위기 자체가 다른걸요? 예, 고맙습니다. 미호는 짧게 웃었다. 그러고는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평사원이나 마찬가지인 주제에 소맛이 말이에요. 부하들 괴롭히는 데는 아주 중역급이었어요. 돈 문제 깐깐해서 잔소리가 엄청나다는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소마 씨한테 찍힌 사람이 이사카라는 직원이었어요. 2년 전 소마가 정년 퇴직하기 조금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사카 씨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데다가 중간 채용이라서 연수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표 쓰는 법이나 출입하는 업자들과 연락하는 방법 등등 이래서 파악이 늦은 부분이 좀 있었죠. 우리도 세세한 건 여전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드니까 미호는 담배를 힘껏 눌러 껐다. 꽁초가 필터 부근에서 부러졌다. 소마 씨는 이사카 씨를 그냥 괴롭힌 거예요. 출세도 못하고 정년 퇴직하려니까 성질이 났겠죠. 나는 소마 씨가 아마 그냥 화풀이로다가 이사카 씨를 괴롭힌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시코가 끼어들었다. 이사카 씨는 막 잘생긴 데다가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잖아. 막 그래서 소마 씨가 질투한 게 아닐까? 그러자 미호가 눈을 크게 뜨며 다시 한번 도발을 훑어보고는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 맞다. 그랬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누군가를 닮았구나 싶었는데 이사카 씨랑 닮았네요. 키도 크고. 아마 이사카 씨가 나이를 먹으면 당신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게다가 이미 죽었다는 남자와 닮았다니 뭘 어쩌라는 얘긴지. 그런데 그 이사카 씨가 도바가 재촉하자 미호가 다시 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아요. 이사카 씨 죽었어요.
사고라고 발표되기는 했어도 자살이 아니냐는 의혹도 좀 있었죠. 교통사고였다고 한다. 늦은 밤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달려오는 대형 트럭 앞으로 뛰어든 모양이다. 간선 도로라서 사고가 많은 곳이긴 해요. 운전자 말로는 이사카 씨가 보도의 바깥쪽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비틀대며 넘어졌대요. 경찰의 조사 결과 이사카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가까운 선술집에서 집까지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다른 통행인들도 사고 순간을 목격했다. 그들 모두 이사카가 스스로 차도 쪽으로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술집 주인이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 모두 혼자서 훌쩍 들어와서 연신 술을 들이켜고 이사카가 나간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혼자였음은 확실했다. 타살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럼 자살이 아니면 사고인데 유서도 없고 아파트 방도 어질러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사로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살인이에요. 주먹으로 무릎 위를 내리치며 미호가 말했다. 얌전한 이사카 씨가 그 정도로 취한 이유도 소마 주임이 괴롭혔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살인이에요. 도바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했다. 그러지 않으면 얘기가 더 나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현실이란 타산적이라서 소마가 정년퇴직하면서 사건은 차츰 잊혀져 갔다. 미호 역시 이사카나 그를 괴롭혔던 소마 주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하 창고가 물바다가 된 사고 때문에 재취업한 소마와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하고 매일 같은 방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거야 뭐 이사카 씨가 불쌍해서 그랬겠지. 창밖 풍경을 보느라고 대화에서 빠져있던 요시코가 위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며 끼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얘기에 집중할 마음이 없는 듯 했다. 그래, 맞아. 이사카 씨가 너무 불쌍했어. 미호가 힘을 주어 말했다. 소마 그 노인네 우리랑 함께 일한다니깐 좋아서 해벌쭉해가지고서는 살인자 주제에. 도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호의 분노가 헛돌기를 멈출 때까지 그저 말없이 통로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가엾게도 소마라는 남자는 어지간히도 별 볼 일 없는 외모였던 것 같다. 트집도 항상 거기서부터 잡고 심지어 그 외모가 모든 일의 근원이 되어 있다. 정말로 그가 치졸한 방법으로 부하를 괴롭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실제로는 미호처럼 발랄한 아가씨들이 분기탱천에서 미워할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죽은 이사카 씨도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예외란 어디에도 있기 마련이니까 단정 짓는 건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도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상사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다고 해서 자살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럴 만큼 고지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훨씬 요령이 있다. 사고도 유연하다. 일할 곳이야 얼마든지 있고 회사에 목숨을 걸겠다는 충성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전직도 간단히 해버린다. 상사랑 궁합이 안 맞으면 사표를 쓰면 그만이다. 아마 이사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중도 채용으로 들어왔다고 미호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전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게다가 도요정밀기기라는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아있고 싶다고 바랄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회사도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에 애인과 헤어지는 것보다 더 쉽게 직장을 바꿔버린다. 이사카에게 일어난 일은 불행한 사고였다고 도바는 생각했다. 그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괴롭히거나 심술을 부리던 소마 주임 역시 청년의 죽음에 찜찜한 기분을 느끼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그걸로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소마도 같은 회사에 다시 촉탁으로 복직했고 젊은 여사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노력도 한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불현듯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소마는 왜 정년 퇴직 후에 바로 촉탁으로 고용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말이다. 1년 이상 공백이 있던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물어보자 미호가 곧장 대답했다. 이사카 씨 사건도 있고 해서 바로 오기에는 좀 괴로웠겠죠. 이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온 게 아닐까요? 무얼 해도 그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모양이다. 정년 퇴직을 했을 때는 역시나 이사카 씨 사건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인지 때때로 손을 떨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듯한 분위기였고 넘어져서 문이나 책상에 부딪힌 일도 있어요. 무표정으로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촉탁으로 복귀했을 때는 완전히 예전 그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도바는 그녀의 말을 머릿속에서 뇌까려 보았다. 손이 떨리고 무표정해졌다고? 그리고 자주 넘어졌다. 어쩌면 그건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촉탁으로 복귀하는 일은 자주 있나요?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얼굴을 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는 월급도 적고 퇴직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년과 동시에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모두들 가능한 한 오래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들 해요. 그런데도 소마 씨는 촉탁 직원으로 일찍 복귀하지 않았네요.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한 1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저 회사의 윗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그 소마 씨가 투신 자살한 후에 말이에요. 미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알 마음이 없으면 후지산이 분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 회사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구미코와 실없는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내뱉은 말이었다. 소문도 하나의 정보거든요. 이쪽에 얻을 생각이 없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얻는다고 해도 알고 싶은 형태로밖에 들어오지 않고요. 구미코는 이렇게 덧붙였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호는 소마의 됨됨이나 직장에서의 위치 같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는 소마와 미호, 요시코 이렇게 세 명은 매일 같은 방에 들어박혀서 낡은 전표와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가는 길을 먹은 데다가 눈도 노안이라서 도대체 왜 이런 노인네랑 매일 같이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 스스로가 불쌍하고 비참해서 눈물까지 났다니까요. 미호가 자신이 불쌍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 근데 보름쯤 지나서부턴데요. 묘하게 신중한 말투로 하얀 이마에 얕은 주름을 지으면서 미호가 말했다. 소마 씨한테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뭐라고요? 귀신이요? 네, 처음엔 그다지 심하지 않았는데요. 건너편 건물의 응접실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보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사카 씨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다는 얘기인지.
요시카도 미호도 소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실제로 소마가 이사카가 저기 있어 라며 응접실 쪽을 가리킬 때는 분명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환각 증상이네요. 도바가 중얼거리자 두 여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소마 씨는 환각을 본 거예요. 그럴까요? 나는 유령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미호는 양팔을 끌어안았다. 섬뜩해요. 그래서 소마 씨가 투신 자살을... 요시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일주일 전 저녁이었어요. 에? 그렇게 최근의 일입니까? 막 그래서 우리들이 기분 전환 삼아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막 소마 씨 장례식이 끝난 뒤에 곧장 말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난 후론 아직 출근한 적이 없어요. 난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미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도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근데 두 분은 소마 씨가 투신할 때 그 장소에 있었나요? 두 사람은 마치 목에 매인 끈을 잡아당기기라도 하듯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군요. 그거 참 충격이 컸겠네요.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는 듯이 미호가 두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소마 씨가 점점 더 이상해지더니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촉탁으로 재고용된 직후에 사내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이지에서 2박 3일 동안요. 소마 씨가 거기서 이틀 밤 전부 가위에 눌려서 밤에 소리를 지르고 날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이 자신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거죠. 도바는 긴장했다. 이상한 조짐? 저 투신할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처음으로 미호와 요시코가 대답을 서로에게 미루듯이 미적거렸다. 잠시 후 요시코가 체념한 듯이 입을 열었다. 막 그때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마 씨가 응접실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또 이사카가 있어 하고 말을 꺼내지 뭐예요. 그러고는 비틀대며 일어나서 창을 열고 응접실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미호도 저도 막 무서워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막 소마 씨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안더니 소마는 그때 아,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그녀들이 아연에 있는 사이에 소마가 그 응접실에 뛰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는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없네. 없어. 그럼 내가 미친 거야. 내가 미쳤다고. 그리고서는 겨우 2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맞은편 방에서 보고 있는 그녀들의 눈앞에서 응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떨려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슬쩍 들은 얘기인데요. 회사의 여직원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기분 나쁘다면서 될 수 있으면 그 응접실에 안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부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선 화가 나서 손님이 오면 아무리 작은 용건이어도 일부러 응접실로 모시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도바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미호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꼬리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내버려 두었다. 여자들의 눈물샘이란 수도꼭지와 같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자 가슴이 막혀왔다. 없어, 없다고. 라는 말은 이사카의 모습 따위 응접실 안에 없었다는 뜻일 것이다. 저 다카이 씨, 도바가 부르자 요시코는 흠칫 놀랐고 미호는 재미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왜 그러세요? 생각 탓인지 우쭐한 듯 느껴지는 말투로 대답하며 요시코가 이쪽을 향했다. 소마 씨가 어디 건강이라도 안 좋은지 약을 먹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두 여자가 동시에 대답하고는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언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시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촉탁 직원이 돼서 회사에 돌아왔을 때 이미 먹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잊지 않고 매일 먹던가요? 네, 그랬어요. 요시코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에 반드시 끓였다가 식힌 물과 함께 마셨거든요. 제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언제나 차랑 물을 챙겨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나도 그랬었어. 미호가 끼어들었다. 근데 한 번뿐이었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갑자기 웬 착한 척? 도바는 두 사람의 다툼 따위는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신주쿠역에서 내린 다음 남쪽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까지 두 여자와 함께 걸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 여자가 따라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치 서로 견제하듯이 거리를 두고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남쪽 출입구 앞 도로에 회사 외건을 세워놓고 활짝 열린 썬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있는 가스라기 구미코를 발견할 때까지였다. 도발을 보자 구미코는 두 팔을 크게 흔들었다. 그녀는 보스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외쳤다. 그걸 보고 도바도 뜨악했지만 뒤따라오던 두 여자는 훨씬 더 기분을 잡친 모양이다. 갑자기 사이좋게 둘이 붙어서 수근대기 시작하더니 자, 저희들은 여기서 그만 실례할게요. 하고 내뱉듯이 말하고는 혼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장님, 일행이 있으셨네요. 얌전히 계신 게 아닌가 보죠?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를 한번 흔들고는 구미코가 따지듯이 물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성격이 바뀐다. 얌전한 신용 스타일일 때는 더할 나위 없는 숙련대. 머리를 양갈래로 땄거나 포니테일로 묶고 나면 말투까지도 10대 소녀처럼 변해버린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따라다녔을 뿐이야. 그걸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됐고,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줬으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 그러자 구미코는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사실 그걸 기대했었어요. 선루프를 닫고 운전석에 다시 앉는다. 구미코는 추리닝의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차림이었다. 추리닝은 화려한 분홍색이었는데 그 가슴에는 둥근 글꼴로 반짝반짝 레이디라고 쓰여 있었다. 현장에 있다가 온 거야?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면서 도바가 물었다. 구미코가 혀를 낼름 내밀었다. 5시 지나서 나갔어요. 사장실을 비우진 않았답니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곤란해하고 있었고요. 저도 심심하던 처였거든요. 부사장님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현장에 나가고 싶으면 부서를 옮겨줄까? 비서야 새로 채용하면 되니까. 사장님, 짓궂으시네요. 입을 삐쭉 내밀며 차를 몰기 시작했다. 도바와 노다가 공동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빌딩의 유지 보수와 청소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이다.
일상적인 청소부터 냉방시설의 배관 청소, 대규모 소독까지 모두 다 한다. 고객 중에는 각지에 반도체 제조 공장도 있다. 청소는 물론이고 청정실 관리까지 하고 있다. 다행히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문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번창하고 있다. 반짝반짝 레이디라는 것은 도바가 아이디어를 내고 노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다. 20대부터 40대 초반의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일종의 퍼포먼스 청소팀이다. 백화점이나 극장, 이벤트장 등 외관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운영하는 곳에 제복을 입고 나가서 청소를 한다. 이른바 청소부 아줌마라는 이미지를 180도 뒤집어서 청소 자체를 하나의 볼거리로 만든 것이다. 어머님은 안녕하시고요. 구미코가 예의 바른 말투로 돌아와 물었다. 여전하시지 뭐. 약 덕분인지 좋아 보이시더라고. 다행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웃었다. 노다는 구미코의 웃는 얼굴은 노땅 킬러라고 말하곤 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구미코를 나한테 넘겨. 넌 걔를 감당 못한다니까. 푹 빠졌다가는 일찍 죽는다니까. 이렇게 말했었다. 사장님, 뭘 그렇게 실실 웃으세요? 그녀가 팔꿈치로 쿡 찌르자 도바는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일이 있어서. 어머나, 뭔데요? 어, 진지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자들한테 진상을 알려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지 고민이 돼서 말이야. 핸들을 쥔 구미코는 뾰루퉁한 척하면서 말했다. 사장님이 우리 여직원들 이외에 다른 여자들 때문에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의논 상대가 되어 드릴게요. 자,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차가 밀리는 고슈 가도에서 도바는 그녀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다. 다음 날 도요 정밀기기의 총무부장과 만날 약속을 잡고 도바는 구미코와 함께 히가시 긴자로 향했다. 그렇게 윗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구미코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말했다. 다카이 씨와 가시와기 씨를 만나서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설명해주면 그만일 텐데요. 상사를 만나서 얘기하면 괜히 일만 커진다고요. 총무부장과 만나서 귀신 얘기를 하겠다고는 안 했잖아. 도바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그녀들이 퇴근할 때까지 총무부장을 만나서 판촉 활동이라도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그래. 얘기가 잘 되면 일석이조잖아. 참 약으셨다니까. 안내 데스크에 안내를 받고 두 사람은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은 6층이었는데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3층 응접실이었다. 여기가 그 문제의 응접실인 모양이네. 작은 소리로 말하자 구미코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정면의 창문 너머로 옆 빌딩의 창문이 보였다. 같은 높이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도바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거 놀라운데? 옆 빌딩의 창문 안쪽에서는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여자 2명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전표 같은 걸 철하고 있다. 거기에 중년 남자도 2사람 보인다. 소마가 자살한 다음 여자들 둘만 그쪽에 남겨두기는 신경이 쓰여서 배려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바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차피 임대한 회의실이니까 다른 방으로 바꿔줘도 될 텐데. 그 여자들 아직도 그 작업을 하는 중이네.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구미코를 불렀다. 봐, 저기 2사람이야. 다카이 요시코, 가시와기 미호.
눈에 안 띄게 손을 들어서 구미코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려고 했을 때 창문 너머에서 가시화기 미호가 얼굴을 들고 이쪽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2미터쯤 떨어진 이쪽 창문 안쪽에서도 들릴 정도로 엄청난 비명 소리였다. 미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황급히 방을 뛰쳐나갔다. 한 박자 늦게 요시코도 똑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미호를 뒤따랐다. 상황을 좀 보고 올게요. 구미코가 짤막하게 말한 뒤 응접실을 나갔다. 도바 혼자 남겨졌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있을 리가 없다. 유령 같은 것은 더더욱. 뭔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다. 아, 맞다. 그 죽은 이사카가 나와 닮았다고 하지 않았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 그렇다고 해도 그녀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결국 구급차가 오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도요 정밀기기 직원들은 여직원들의 히스테리 발작과 내방객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았다. 도바와 구미코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다음에 약속을 다시 잡자며 상담을 거절했다. 별 수 없죠 뭐. 보아하니까 여기서는 일을 맡길 것 같지도 않고요. 약간 어깨를 늘어뜨린 채 구미코가 말했다. 창문이나 전시실 같은 걸 우리한테 맡겨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왠지 그런 데다 돈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대로 모든 점에서 직원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회사다. 병원에 좀 가보자. 도바는 앞장서서 밖으로 나갔다. 이 근처 병원에 실려간 모양이야. 될 수 있는 한 빨리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편이 좋겠어. 자살한 소마는 이사카의 유령을 본 것이 아니다. 유령의 괴롭힘에 못 견뎌서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외친 것도 아니다. 그저 단순한 환각일 뿐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소마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도바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2년 전 정년퇴기하기 직전의 소마는 무표정에 손을 떨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1년 정도 공백을 두고 촉탁으로 다시 복직했을 때는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 다만 약을 먹고 있었다. 그것은 가미수와의 요양원에 있는 도바의 모친과 똑같은 증세다. 도바의 어머니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뇌 안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병이다. 떨림, 목소리의 변화, 운동장애, 감정을 잃은 듯한 얼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파킨슨병에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데 아주 잘 듣는 약이 하나 있다. L-도퍼라고 불리는 도파민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도파민이 고갈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은 도파민을 주입하면 간단히 호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뇌에다가 직접 도파민을 주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료가 되는 L-도퍼를 투여하는 것이다. 이 치료법은 기적에 가깝게 잘 듣는다. 혼자서 단추도 못 채우던 도바의 어머니는 L도퍼 투여를 시작하고 얼마 후에는 요양원 휴게실에 있는 피아노를 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정년 퇴직 후부터 복직까지 1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소마도 아마 이런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퇴직 후 바로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불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괜찮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겨우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L도퍼의 기적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심한 부작용이다. 환각, 수면장애, 집요하고도 생생하게 반복되는 악몽.
소마가 이지의 골프 대회에 갔을 때 같은 방 사람들을 괴롭혔던 소동은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도바는 그걸 금방 알아챘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부작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엘도포 복용을 중단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마법은 풀리고 모치는 병원으로 되돌아갔다. 대부분의 시간을 꼼짝 않고 누워서 보내면서 머리를 빗거나 클립을 하나 줍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참고 견뎌야 했다. 일단 엘도퍼의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처음부터 복용량을 조절하며 투여하기 시작하면 악몽이나 환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친이 눈물을 지으면서 약을 끊는 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야 네 덕분에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 덕분에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을 끊으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라고 덧붙였었다. 정년 퇴직을 해도 하루라도 더 오래 일하고 싶다. 그런 처지에 있던 소마에게 있어서 약을 끊는 일은 말 그대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게다가 도요 정밀기기는 빈말이라도 사월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기업이라고 말하기 힘든 곳이다. 병이 있다는 사실은 필사적으로 감췄을 것이다. 약을 끊을 것인가? 환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약을 끊지도 못하고 환각을 견디지도 못하고 결국 발작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병원은 금방 찾았다. 두 사람은 로비에 들어섰다. 외래 환자 대기실이 무척 붐볐다. 지친 엄마가 울며 소리 지르는 아이를 안고 있다. 복통인지 몸을 웅크리고 벤치에 누워있는 남자도 보인다. 구미코가 불안한 듯이 도바의 곁에 다가와서 팔을 잡았다. 그런데요, 사장님, 왜 소마 씨는 이사카 씨의 환각을 보았던 것일까요? 안내판을 살펴보면서 도바가 말했다. 엘도퍼가 일으키는 환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아니, 환각 자체가 아직 미지의 분야잖아. 환자가 언제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일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뭐 환자가 두려워하는 게 나타나기도 하겠지.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옆에 앉아있는 환각을 보셨다더구만. 그래서인지 별로 무섭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그럼 소마 씨가 이사카 씨의 일을 역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지 뭐. 응접실로 뛰어들어서 없어, 없어, 내가 미친 거야 라고 외치면서 투신한 소마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요시코와 미호가 실려온 진료실은 2층 맨 앞쪽에 있었다. 때마침 나오는 젊은 의사를 붙잡고 물어보니까 그가 담당 의사라고 한다. 두 사람 다 흥분 상태라서 진정제를 투여해서 재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살짝 망설였지만 도바는 그 의사에게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는 김에 그의 의견도 물어보았다. 젊은 의사는 흰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가만히 발밑을 바라보고 있다가 도바의 설명이 끝나자 얼굴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소마 씨라는 분이 파킨슨병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 이유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일 테고요. 도바는 마음이 놓였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그 도요 정밀기기 직원들에게 좀 해주시지 않겠어요? 제 쪽에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만 역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더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도 문제의 응접실에서 이사카라는 남자의 유령이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자 젊은 의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구미코가 도발을 올려다보면서 다시 곁에 달라붙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바가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유령의 존재는 믿지 않는데요. 그 두 여자분이 여기로 실려왔을 때 유령이, 유령이 하고 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사카 씨의 유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유령이 아니에요. 사실 두 사람이 본 건 제 모습이었거든요. 저를 보고 착각한 걸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도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 옆에 유령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이사카라는 청년이 아니라 소마라는 사람의 유령이라고요. 세 사람은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복도에 서 있었다. 이윽고 구미코가 도바의 팔을 힘주어 잡으면서 속삭였다. 그럼 두 사람도 소마 씨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네요. 마음에 걸렸던 거겠죠. 그래서 환각을 보았다는 건가? 도바가 묻자 네 하고 구미코가 끄덕였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고 복도에 남겨진 도바와 구미코는 잠시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널찍한 창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사장님, 지금 비치고 있는 건 우리 둘뿐이죠? 그럼. 전 당분간 현장에는 안 나갈 거예요. 사장실에 얌전히 있을게요. 모르는 빌딩에는 절대로 발들이지 않을 거예요.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리면서 도바는 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앞으로는 열차 안에서 만난 그 모르는 여자들의 얘기에는 쓸데없이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고는 로비를 향해서 몸을 돌리며 생각했다. 담배 한 대 피웠으면. 지금이라면 구미코도 금연 내기를 잠시 접어줄지도 모른다.